진짜 멘탈이 요즘 중요하다라는 말들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해요. 스포츠 심리학 박사가 얘기하는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건 과연 무엇입니까? 아까 왜 사실 스포츠 심리 훈련 그리고 일반인의 심리 상담은 또 다르다고 해주셨는데 조금 전문적인 정의와 일반적인 정의 이렇게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포츠 멘탈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퍼포먼스, 심리 기술, 훈련이라는 단어를 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심리 상담에서는 우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의 감정, 정서를 다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른 거거든요. 직장인들한테는 저는 진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내려면 스포츠 심리 기술처럼 약간의 심리 훈련을 좀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확실히 스포츠에서 쓰는 멘탈 트레이닝은 스포츠 심리 훈련이고 일반인의 영역에서 정서나 우울 등등을 다루는 건 이제 심리 상담 조금 구분된 영역이긴 하네요. 네. 독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구를 취미로 하고 있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제 고민은 혼자 연습할 때 잘 되던 왼손 레이업 동작이 꼭 경기만 하면 긴장이 돼서 그런지 스텝이 꼬이고 자꾸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반복되니까 오히려 의식돼서 더 못하게 되는 것 같고 아예 시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이거 내가 쓴 건가? 이거 너무 제 고민이랑 비슷하네요. 연습 때는 분명 무르듯 되던 동작이 자꾸 뚝딱거리게 되는데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이것 때문에 선수들이 심리 기술 훈련하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도 이래요? 아니, 프로 선수들이 그런 게 아니라 프로 선수들이 된 사람들이 어릴 때 이런 경험들을 한 거죠. 네. 왜냐면 연습 때는 아무런 환경적으로 아무도 없잖아요. 수비자도 없고 나 혼자의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중이 어디에 돼요? 내적 집중으로 되잖아요. 근데 수비자가 붙거나 누군가가 오면 나의 집중이 어디로 빠지겠어요? 외적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훈련을 시키죠. 수비자가 아니라 그냥 나한테만 집중해라. 그랬을 때 훈련한 것처럼 똑같은 환경에서의 반복 훈련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비가 와도 나의 집중은 수비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밟았던 스텝, 내가 드리블을 쳤던 그 느낌,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상황을 두고 연습하나요? 그러니까 수비자를 두고 그렇죠. 다시 내가 레이업에 내적으로 집중했던 그렇죠. 것처럼? 우리가 단계별로 농구를 배울 때 처음에는 레이업 스텝, 점프 뜨는 방법, 뭐 레이업 어디에 맞춰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리고 드리블을 하면서 배우고 속도를 내면서 배우고. 근데 우리가 속도를 내면서 배웠다고 바로 대회 때 그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키 작은 수비자, 키 큰 수비자, 뭐 덩치 큰 수비자가 이렇게 있을 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수비자 역할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1대1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만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1대1, 2대2 이런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이런 불안을 오는 거를 잠재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역시 백날 혼자 연습하면은 못 극복하네요. 근데 혼자 연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해서 막 왼발, 오른발, 오른발, 왼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에서는 내가 그냥 이렇게 레이업하는 거야. 그냥 이게 물 흐르듯이 그냥 계속 나와야 돼요. 근데 선수들은 이 훈련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프로에서 레이업을 못 넣는 선수들이 경기 때 종종 나오잖아요. 그게 다 심리적인 영향인 거거든요. 선수들도 뭔가 슬럼프 혹은 번아웃, 선수들도 번아웃이 오나요? 아무래도 번아웃하고 슬럼프의 단어는 조금 다르죠? 다른 개념이잖아요. 슬럼프는 아무래도 뭐 역량이나 능력이 감소했을 때 오는 거고, 그러니까 선수들은 거의 슬럼프에 빠져드는 게 더 맞는 거고, 또 슬럼프면 또 자기의 역량이나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또 변화가 오니까 거기서 또 번아웃이 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연동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부분 일반인은 번아웃을 겪을 때, 아, 진짜 어떻게 극복해야지 할 때 뭐 상담을 가거나 혹은 나도 멘탈이 강해지고 싶어 뭐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소개할 독자 사연도 저는 직장인이라 야근과 운동 등을 하며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꼼짝도 못할 만큼 번아웃이 온 것 같습니다. 번아웃 때는 사실 진짜 힘이 없잖아요. 번아웃일 때 운동 그래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이거 되게 저도 고민되네요. 이걸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번아웃이 와가지고. 아, 쌤도 번아웃이 오셨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업무적인 심리적인 번아웃이 이제 온 거죠. 저는 우선은 주변 사람들한테 알린 것 같아요. 나 번아웃이야. 나 쉬어야 돼. 뭐 이렇게 나 건드리지 마. 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나요? 이랬을 때 객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번아웃이 직장 생활로 인해서 온 건지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온 건지 그 객관화가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직장 생활에서 온 거라면 운동을 내려놓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하나의 내가 도피성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내가 어디에서 이렇게 번아웃이 왔는지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운동을 그만두세요. 뭐 둘 다 하세요. 이게 아니라 우선은 왜 번아웃이 온 건지 한번 객관화로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번아웃은 뭔가요? 번아웃은 업무적인 압박,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의욕, 뭐 에너지 소갈, 뭐 이런 거죠. 말 그대로 심리적으로 오는 거죠. 내가 너무 압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완벽 추구형이니까 내 능력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완벽을 추구하니까 나를 고갈시키고 또 고갈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는 그래서 번아웃이 오는 거고, 저 또한도 일을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데 이것저것 막 참 5만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저의 이 영끌하는 에너지를 다 써서 저도 번아웃이 온 것 같고. 저는 원래 번아웃일 때 운동 그래도 해야 할까요?에 하면 안 됩니다. 힘없을 땐 안 해야 될 줄 알았는데 번아웃의 출처를 찾은 뒤 운동이 도피였다면 운동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저를 객관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저를 돌아봤을 때 작년에 제가 원래 술을 그렇게 이렇게 먹는 애가 아닌데 작년에 제가 술자리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나를 그걸로 이제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직장인들은 퇴근 후에 이렇게 술을 먹으니까 나도 그랬는데 그게 저의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 사람마다 번아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걷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선수 때 몸을 움직이면서 그거를 썼듯이 저의 번아웃 해결은 저의 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의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조금 일도 줄이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줄이고 저만의 동굴 속으로 지금 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쌤의 그 번아웃 해결 방법이죠? 네, 맞아요. 번아웃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선은 5가지 정도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뭐 기력이 없거나 쇠약해진 느낌이 든다. 또는 뭐 쉽게 짜증이 나고 노여움이 솟아오른다. 만성적으로 감기, 요통, 두통 같은 질환에 시달린다. 또는 뭐 감정의 소진이 심해 우울하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부질없어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열정적으로 업무를 충실히 하다가 어느 순간 모순적으로 급격하게 무너져 버린, 이 중에 몇 개가 해당되세요? 저요? 저 지금 밑으로 손가락으로 세고 있었거든요? 장난 아니게 많은데? 몇 개요? 거의 단 거 같아요. 그러면 지연님도 번아웃 증후군이에요. 3개 이상이 된다. 3개 이상만 돼도 번아웃이에요? 번아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진단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은 객관화를 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 번아웃이야. 저 번아웃이에요? 네. 그리고 일을 조금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말고 그냥 낮게 잡아서 소소하게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먼저 충족해야 되는 시기일 것 같아요. 지연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들려. 프로 레벨까지 갈 수 있는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결정적인 것보다는 우선은 스포츠는 자기 주도성이에요.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그러겠죠. 운동을 하는데 왜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의외로 현장에 가면 운동을 매일 신나서 하는 선수들은 한 반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들어왔으니까 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부모한테 끌려왔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해봤는데 난 이 길이 아닌데 다른 길을 갈 수 없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멈춰있는 사람들, 이런 건데, 우선은 선수가 되려면 자기 주도성이에요.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주도성이 높으면 자기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내가 공부할 양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하잖아요. 말 그대로 운동선수들도 내가 이거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되고 이거를 얼마만큼 훈련을 해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 목표를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 설정하는 것만 봐도 얘가 운동선수를 하겠구나 안 하겠구나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오타니의 목표 설정 만다라트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전 되게 그게 뭐야, 빈곡한 같은 거 다 그려놓고 뭐야, 자기 개발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자기주도적인 목표 설정의 하나의 툴이라서 멘탈 트레이닝의 기초가 되는 거기도 한 거네요. 그렇죠. 저희가 무언가를 할 때 막연한 목표보다는 정확한 목표를 갖고 가잖아요. 그게 장기 목표 있고 중기 목표 있고 단기 목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운동선수들도 내가 국가대표 딱 찍지만 국가대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요소들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 그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훈련을 몇 회 어떻게 반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을 하고 그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거잖아요. 자기 주도성이 높으면 말 그대로 목표 설정도 잘할 것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집중도 잘할 것이고. 선수들 멘탈 트레이닝 여러 사례가 있으실 텐데 방금 그렇게 목표 설정을 좀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가이드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사례들이 뭐가 있나요? 우선은 제가 예전에 리듬 체조 선수 상담했을 때, 초등학교 학생인데 모든 그 리듬 체조를 할 때 리본을 이렇게 쫙 뿌리잖아요. 이렇게. 너무 멋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집중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손끝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리본이 이제 정확하게 가느냐 감기느냐, 내가 그걸 잘 캐치하느냐 못하느냐 막 이런 게 되거든요. 그게 말 그대로 집중, 동작 막 이런 건데, 이 꼬맹이는 그냥 마냥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집중도가 깊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담할 때 조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관찰하고 그거를 이제 약속을 하고 일주일 후에 만났거든요. 근데 애가 살이 빠져 있는 거예요. 쫙. 제 운동선수 같은데 일주일 사이에. 근데 그게 내가 집중을 안 하던 꼬맹이가 집중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제 극도로 예민해지고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집중을 해서. 집중을 하니까 우리가 뇌를 많이 쓰면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뭔가 땡기듯이, 그 애도 동작을 대충 리본을 했던 애가 그 동작을 끝까진 계속 옆에서 너 지금 시선 끝까진 안 갔어, 손 끝까진 안 갔어, 이런 말을 계속 디리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안 하던 동작을 이제 막 하니까 근육을 이제 두리뭉실하게 쓰다가 근육을 이제 길게 늘려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이 운동량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그거 상담하고 얘 나가가지고 입상했죠. 네. 또 다른 사례 없어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또 운동을 그만두기도 해요. 잘 그만두게 돼요. 아, 그만두게 하는 것도 멘탈 트레이닝입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게 이제 퍼포먼스 향상이잖아요. 근데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얘가 지금 농구 선수를 하고 싶은 건지, 얘가 지금 호기심으로 그냥 들어와 있는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있는 건지가 다 보이거든요. 실력이 아무리 좋든 뛰어나든? 그런 애들은 실력도 안 좋겠죠. 이렇게 어중간한 거겠죠. 실력이 이렇게 좋으면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죠. 네네. 이렇게 딱 중간이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좀 거겠죠. 애매할 때. 그렇죠. 이게 상담이 잘하는 애들은 그때그때만 개입을 해줘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더 오래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지켜보다가 얘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이제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고 다른 길도 많다. 운동의 길이 모든 삶의 길은 아니다. 이래서 운동을 내려놓게 하기도 하죠. 사실 많은 운동선수들이, 특히 학생 운동선수들은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도 시작하고 자의반 타의반에서도 시작할 텐데, 시간과 뭐 여러 가지 자본들이 집중 투자되어 있는 그 구간이잖아요. 그때 자기가 올인했던 걸 다 그만두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그만두는 것도 권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선은 본인들이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뭘 알고 있죠? 내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선수이고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를 본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은 10등밖에 안 되는데 1등을 하고 싶어. 근데 거기에 이제 저 같은 애들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그거를 실행으로 옮긴다. 그러면 얘는 위로 올라가는 선수가 되겠죠. 근데 개입을 했어. 아무리 말을 해. 주변에서 다 도와줘. 근데 얘가 움직이지를 않아. 그럼 얘는 그냥 내려와야죠. 그랬을 때 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얘도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싱크가 맞아야죠. 멘탈 트레이너이자 농구인 양희연의 다음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다음 목표는 우선 돌핀즈 농구 클럽만 봤을 때는 아마 올해는 농구 대회를 조금 더 많이 개최를 해서 성적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향상, 그러니까 1년을 했던, 2년을 했던 향상에 대해, 그리고 10년을 했던 사람들은 1, 2년 했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 그런 거를 만드는 대회가 아마 될 것 같고요. 멘탈 트레이너로서는 스포츠 멘탈뿐만이 아니라 일반 심리 상담의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올해는 또 논문을 또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논문도 또 써야 되고,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에너지보다는 저를 위해서 좀 시간을 쓰는 그런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질문이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질문? 네.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 괜찮으신지요? 지금 삶이 괜찮으신지요? 라는 질문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가 괜찮은지 알았는데 안 괜찮더라고요.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객관화하는 시간 한번 갖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돌핀즈 농구클럽의 수장이자 멘탈 트레이너 양희연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